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정말 난리가 아닌데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방역을 어떻게 해내는지 이게 더 좀 부각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포스트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자체장들의 그런 행정력, 여기에 또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포스트 유근영입니다. 오늘 좀 어떤 지자체장들을 좀 준비를 했나요?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또 그런 일들이 주목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자체장들이 하는 일들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게 미국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미국은 주지사가 상당히 큰 영역을 다스리면서 많은 주목을 받는데요. 반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그런 면이 좀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지금 많이 부각되고,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그 행정력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전국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박원순, 이재명, 원희룡 세 사람은 잠재적 대선 주자이기도 한데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그 감염 확산 사태로 서울과 경기도의 코로나19의 방역에 비상이 걸리고,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제주도도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각 지자체장들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능력을 입증하면서 대선 주자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지자체장들이, 역대 지자체장 출신들이 대선에서는 그다지 그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유례 없이 지자체장들의 그런 행정력, 이 대응 방안, 이런 것들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그 여권의 지자체장인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살펴보면은 이미 그 이재명 지사는 전에 그 신천지 그때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됐을 때 신속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그때 그냥 급격하게 지지율이 뛰어오르면서 대선 주자 2위까지 좀 올랐었고요. 요번에 이제 이태원발 그 코로나19 위기 사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나 또 이재명 지사나 모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련된 이슈, 이런 문제들이 당분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그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방역에 나서는지,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지, 여기에 더 주목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대선 주자로 도약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지금 여권 전체적으로 대선 주자에서 이제 지지율 확고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를 막 따라잡는 이런 것까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이낙연 총리가 대세지 않습니까? 근데 대세가 괜히 대세는 아닌 거죠.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상당히 변동성이 큰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막 출범했을 때 기억하시면은, 그때 혹시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주자가 될 거다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네. 앞으로 2년 동안도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먼저 객관적인 여론조사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공표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를 보면요, 이낙연 전 총리가 40.2% 지지율로 1위를 했습니다. 2위가 이재명 지사로 14.4%였는데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정도 숫자 차이가 나면은 정말 이낙연 전 총리의 이 대세론, 이게 좀 굳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객관적인 숫자를 더 살펴보죠. 박원순 시장은 좀 어떤가요? 박 시장의 대선 주자 선호도는 2%입니다. 8위를 했습니다. 선두권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거죠. 지금 그 숫자만 보면, 여론조사의 숫자만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많이 따라 올랐지만 여전히 좀 격차가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또 박원순 시장은 지금 보신 것처럼 좀 많이 뒤쳐져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숫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보수 야권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지지율은 뜬구름이고 허상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2년 동안 한국 정치는 요동치고 부침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자기 역시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바람대로 예언을 한 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대선 주자 지지율이 과거에 높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밀렸던 일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변수가 대선 경쟁 측면에서는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서 지자체장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게 그 얼마나 대중들의 관심을 받느냐,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얘기를 했지만 뭐 이것을 방역하는 일은 사실 좀 그냥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방역하는 일은 정치적 이슈하고는 좀 다른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걸 뭐 이용한다, 뭐 이러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런 해야 될 일을 잘 했을 때,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다음 방역을 철저히 했을 때 당연히 그냥 대중의 지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현상은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보다도 이 일을 잘 해내면은 그만큼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측면을 좀 저희들이 부각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업적을 많이 거뒀지만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좀 안 띄면은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 총선 이후에 이제는 주목받을 이슈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렇게 또 막 일어날까? 여기에도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이슈가 발생하고 여기에 또 대응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뉴스에 나타나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또 행정명령도 내려야 되고 현장에서 뛰어야 되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자꾸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많은 그 이슈가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두 대선 주자급 지자체장이 어떻게 좀 부각되고 또 그리고 코로나19 대처에서 정말 많이 잘했고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전 총리의 그런 대세론을 많이 좀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앞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주자 지지율이 오른 것은, 그러니까 원래도 높았지만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은 이 총선 승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총선 전인 3월과 비교해 4월에 10%포인트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 전 총리가 민주당에서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했고 또 민주당 각 후보들 그리고 또 이제 당선된 당선인들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많은 지원 유세도 했거든요. 이러면서 언론도 이 총선 국면 때 이 전 총리를 굉장히 많이 비췄죠. 그런데 이제는 이 전 총리가 주목받을 일이 그만큼 적어졌습니다. 총선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 뒤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에 나선다, 안 나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 시장이나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주목을 받는다. 뉴스에 스팟라이트를 받는다. 이런 면에서는 대선 경쟁 요것만 갖고 분석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저희들이 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기사도 쓰고 또 다른 기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낙연 제목의 기사가 많이 줄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박원순, 이재명 이 키워드의 기사들은 이번 이태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지자체장들이 더 관심을 받고 이낙연 전 총리가 반대로 잊혀진다면 대선 경쟁이 사실 어떻게 결론 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좀 보면은 이게 정말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 기회를 노린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그 일을 잘하면은 그만큼 많은 지지율이 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두 지자체장은 이 코로나19 이태원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마치 좀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요.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태원발 코로나19가 불거진 직후에 서울시청에 신속 대응반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이죠. 이때 서울 시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 다음 날인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유흥업소에도 2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서울 시내 유흥업소가 영업을 중단하면은 그 이용객이 경기도 유흥업소로 몰릴 수 있는 이른바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지사는 서울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에 다녀온 이력만 있으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19 감염 경로로 지목된 업소를 하나하나 특정하지 않고 그 주변 넓은 범위에 다녀온 사람들을 다 검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면서 이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서울시에서는 명시적으로 내리지 않은 조치, 즉 이태원 클럽 출입자의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거를 놓고 박 시장과 이 지사가 마치 경쟁한 듯 보인다는 건데요. 박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와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경기도는 대인 접촉 금지를 내렸는데 서울시도 이걸 검토하느냐? 이러자 박 시장은 서울시가 처음 내놓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은 말 그대로 모이는 것을 전부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는 표현만 다른 것일 뿐이다 라고 이미 서울시가 경기도가 하는 거는 이미 다 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보면 정말 마치 좀 경쟁을 하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 박 시장은 추가 조치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익명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헌팅포차와 같은 유사 유흥업소에도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 지자체장이 정말 발빠르게 대응하고 과감한 대처를 내리고 있다.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잘하지만 좀 신경을 또 안 쓸 수가 없고 이러니까 좀 저희들이 느낄 때는 약간 경쟁하고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태원발 식구가 지금 생기기 전까지 보면은 객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지율이 좀 높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대선 주자 2위까지 왔던 게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 조사인데요. 이 지사가 67.6%로 2위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지지율인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시도지사 지지율에서는 호남권이나 TK 이런 지역색이 강한 것들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2위까지 오른 것은 뭐 당이나 정치 이념 이런 거를 떠나서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개인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신천지발 코로나19부터 이태원발 코로나19 바로 이전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대선 주자 지지율을 많이 높였는데요. 박원순 시장도 사실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 방역에 나섰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좀 묻혔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도 상당히 과감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권의 두 지자체장 얘기는 이 정도로 좀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보수 야권의 그 지자체장 뭐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총선 특집을 다룰 때 총선 이후에 보수 야권에서 대선 주자급으로 떠오른 인물 뭐 이런 걸 좀 살펴봤었는데 그때 좀 특이한 인물을 저희들이 좀 생각했었죠. 그게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입니다. 이분도 지금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정말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지사도 이런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은 2년 뒤에 대선에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지금 보수 야권의 구도는? 원지사가 이번에 좀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합니다. 그 본인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사실 모르는 일이고 이 정치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요. 지금 보수 진영 상황이 원지사의 대선 도전에는 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때 보수 진영이 거의 완패를 하는 바람에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 때 낙선한 사람들,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다 대선 주자들이거든요. 근데 다들 총선에서 낙선해서 타격을 입었거든요. 게다가 남아있는 분들, 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나 뭐 총선에는 불출마했기 때문에 타격은 좀 덜했다 보는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도 각각 뭐 9세대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책임들이 있다, 이런 한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소장파였고 나이도 비교적 젊고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의 재선 제주도지사, 이 상당히 화려한 정치 경력을 지닌 원희룡 지사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죠. 최근에 흥미로운 또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동아일보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이 보수 야권의 초선 의원들만 대상으로 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 대선 주자로 누구를 꼽느냐, 혹시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누구였나요? 1위가 없음입니다. 근데 2위가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2위 원희룡 지사를 고른 사람이 6명이나 됐고, 근데 반면 홍준표 전 대표를 고른 사람은 뭐 1명, 그리고 원지사가 뭐 오세훈, 유승민 뭐 다 앞섰거든요. 자, 이렇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장들의 그런 어떤 역할들, 이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원지사는 정말 정쟁을 일삼는 지금 그 국회나 이쪽에서의 그런 대선 주자급들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코로나19에 지금 그 땀이 나도록 대응하고 있고, 정말 일을 잘하는 일꾼,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게 굉장히 그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원지사 얘기를 했지만, 원지사가 사실 제주도 지사로 있는 동안에 보수 진영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원지사는 중앙 정치에서 좀 빠져 있어서 지자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좀 상처를 덜 받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저희들이 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주목을 안 받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시점에, 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 코로나19 대응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회가 좋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뭐 지금이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코로나19에 그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래야 좀 주목을 받고 또 대선 주자로 또 떠오르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괜히 뭐 나서 봤는데 어느 한순간에 코로나19 대응에 좀 실패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비난이 많아졌다, 뭐 이러면은 오히려 그 원지사가 다음에 이제 정치 행보를 하는데 큰 차질이 생기지도 않나, 뭐 이런 걱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제주도에서 원지사는 어떻게 잘 방역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나요? 일단은 코로나19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황금 연휴, 그러니까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굉장히 긴 연휴가 있었는데, 이때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에 대비해서 원지사는 특별 입도 절차를 더 강화했어요. 특별 입도 절차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사람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주도가 2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특별 입도 절차를 시행하면서 발열 검사와 진단 검사, 자가 격리까지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연휴를 앞두고 이 특별 입도 절차를 더욱 강화해서 이 대상자를 내 외국민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발열 감지 기준 체온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서 검역을 강화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추가하면서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했는데 이번에 그 제주도민 가운데에서 또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있었고, 또 이게 신규 확진자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 원지사는 5월 8일에 추가 확진자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치료했던 분들도 이제 많이 좀 퇴원을 했고, 그래서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청정 지역이다, 뭐 이렇게 선포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9일에 그냥 제주도민의 확진 판정이 나와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연휴 기간 방어를 하고 그 많은 관광객이 왔지만 여기에 좀 성공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진 판정이 나와서 원지사로서는 좀 김이 빠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쉬운 면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걸려온 곳이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인 형편인 거죠. 지금 확진자 때문에 불거진 제주도 내 확산 위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원지사의 이 행정 능력이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거죠. 원지사는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고 통탄스럽다.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순간 그 틈을 바이러스는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주도민 가운데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알려온 인원이 3명이었는데 제주도 내에서 자진 신고한 인원은 18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실태 파악의 한계를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원지사는 클럽 방문자의 신변보호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신변보호가 되지 않으면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또 어떤 자기의 취향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방역을 위한 조사와 추적에 이제 확진 가능한 사람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보니까 결국은 원지사로서는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이 제주도가 더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원지사도 그렇고 또 박원순 시장 또 이재명 지사 모두 다 그 결국 방역 방어 성과가 잘 나오고 그 결과로서 대전 지지율에 또 도움도 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좀 잘해서 정말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방역은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길 뭐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들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좀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자체장 얘기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대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역대 지자체장 출신들이 대선 성적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서울시장을 지낸 뒤 바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가 있죠. 하지만 이전 대통령을 제외하면은 지자체장 출신의 대선 성적은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전 대통령이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지자체장 출신 대선 전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먼저 두 번째 민선 서울시장이었던 조순 전 서울시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출마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요. 이미 관선으로 서울시장 지낸 경험이 있는 고건 전 시장도 민선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얘기도 좀 쑥 들어갔죠. 그 두 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했었던 이명박 전 시장이 그 다음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전 시장은 그 당시에 시장이었을 때 교통 체계를 바꾸고 또 청계천에 대해서 큰 변혁을 줘서 그것이 이제 업적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대통령이 된 그런 케이스를 좀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 저희들이 기대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음에 시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 뭐 이 문제가 이제 불거져가지고 시장직도 걸고 뭐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고 그 뒤에 이제 지지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중에서는 이제 이명박 시장이 그 업적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경기도지사는 좀 어떤 인물들이 있었고 어떤 좀 과정을 거쳤었죠? 그 앞서 조순 전 서울시장이 출마하려고 했던 1997년 대선 때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 이인재 전 지사가 출마를 했는데 이때 김대중, 이회창에 이어 3위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낙선한 거죠. 그 뒤 역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지사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과 함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올랐지만 뭐 아시다시피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손학규 전 지사는 이후에 몇 차례 진영을 옮겨 다니다가 존재감이 좀 많이 약해졌죠. 전 시간에 이제 경기도지사 징크스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이인재, 손학규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임창열 그리고 김문수, 남경필 이런 촉망받는 정치인들이 경기도지사를 지낸 뒤에 그렇게 도약을 못했습니다. 뭐 또 보면은 서울시, 경기도 외에 좀 지역을 좀 넓혀 보면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굉장히 대선에 이제 근접하게까지 지지율이 쭉 올라갔었는데 이제 미투 관련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정계를 떠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전에 사실 그 전남도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그 지지율이 나오는 게 전남도지사 때 행정력을 발휘했던 영향은 아니고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을 때 그때 능력이 좀 인정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지자체장의 경력을 그때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까지 이어진 사람, 이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그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쫙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민선 광역단체장을 뽑은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고요. 이 대통령을 뽑을 때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여태 지방선거를 8번 치렀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을 한 번 냈고 대선 주자급도 여러 배출했으면은 그 정도면 이 지자체장의 대선 성적이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대통령을 봐도 군사정권 이후에는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6사람의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지자체장 출신이거든요. 꼭 나쁜 성적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많은 대선 주자급 지자체장들이 뭐 개인의 문제, 뭐 정치적 실수, 미약한 업적 이런 것 때문에 도약하지 못한 거지. 지자체장이라서 꼭 대선 주자로 나서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이 국회에서 활동하거나 정부 뭐 청와대 이런 데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비교하면은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이 지자체장보다는 국회에서 굉장히 경론을 펼치고 정부에서 뭔가 일을 하고 그다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을 많이 비추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에게 욕먹는 것보다 나쁜 게 잊혀지는 거다 이런 말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자체장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회나 정부에서 활약하는 다른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갈 때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과거 대선 주자 지지도를 우리가 지켜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낙연 전 총리보다 높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를 하고 나서 확 치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지자체장의 대선 도전 이게 뭐 불리하다, 뭐 징크스가 있다, 뭐 이렇게 꼭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경쟁자들하고 다른 정치인들하고 비교하면은 지방의 뉴스들이 지역의 뉴스들이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에서 좀 이런 게 나와서 좀 불리한 면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상황은 좀 이런데 그 미국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미국은 보면은 전에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그 텍사스 주지사였고요. 그 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도 아칸소 주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또 보면은 로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이런 분들이 다 그 주지사 출신들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미국에 주는 상당한 그 독립성을 인정을 받고 있죠. 각 주마다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다 따로 마련돼 있고요. 주마다 법이 달라서 어떤 데서는 합법인데 어떤 데서 불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주지사는 결국 작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보다는 더 큰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인 거죠. 많은 유권자들은 주지사를 통해 작은 단위의 나라 같은 이 행정 단위를 운영해 본 경험을 아주 높이 사고 더 큰 범위인 연방 국가를 통치하는데도 유효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이분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거든요. 이때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이 적자였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주지사를 하면서 이 흑자로 돌리고 그리고 과감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게 대통령이 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 지자체의 독립성 등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른바 좀 지방 분권형 개헌도 해야겠다. 또 지자체 자율성을 좀 강화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땅덩어리 규모나 또 인구 뭐 이런 거 봤을 때 미국의 주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뭐 이거를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행정의 그런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지자체들 지방 정부화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이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 보면 조선시대 때 그 한성부 판유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울시장이죠. 한성부 판유는
그 임금과는 당상권 회의, 또 그리고 어전 회의 여기 꼭 참석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역의 그런 그 행정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방 분권화의 지방 정부의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하게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은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원희룡 뭐 이 세 인물의 그 대선 주자급으로 떠오르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측면을 좀 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 세 인물의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 코로나19 방역은 정말 절대절명의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고 국민의 안전을 갖다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측면들이 자연스럽게 대선의 지지율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그 정치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저희 채널 후는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여기에 면면을 좀 그 세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